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횡령범을 잡아주세요.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어요. 내 인생을 돌려줘. 무료 법률 자문 사기를 당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인이 차량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경우에 해당 차주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차량 소유자라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나요?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는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 정월도를 당한 경우에는 무단운전 등 즉 차량 소유자가 운행 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보유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9월에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 윤창호법이라고 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윤창호 씨 사건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네. 그 특가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한 법정형이 좀 상향이 돼서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 이전보다 더욱 좀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네. 도로교통법 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랑 행정처분 등이 확실히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 11에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도 해서요. 단순 음주운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기준이 되어서요.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운전 치사상죄에서는 오히려 이 형식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실제로 그 운전 당시에 술을 얼마나 취해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사고 당시에 보행조차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만취돼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랑 상관없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초동 수사를 실시할 때 교통사고 조사규칙 20조에 따라서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랑 비정상적인 주행 여부, 또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뭐 사고 전후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군요. 그럼 네.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2019년 10월경에 B씨가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냈던 C씨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에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술집에서 C씨와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C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오전에 C씨는 자동차 그러니까 C씨의 자동차 열쇠를 B씨가 몰래 가져나가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네. 이 음주운전 일방통행 도로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던 C씨는 후진하던 차 뒤쪽에 오던 행인 D씨를 차로 받아서 1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D씨의 보험사인 A사는 D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한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됐고요. 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112%였고 이후 차량 주인 몰래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B씨는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2020년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씨한테 사고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D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D씨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서 자사에게 손해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지급하라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한 원심 판단부터 살펴볼까요? 1심은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고 이제 B씨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항소를 했고 네.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 이제 1심 판단을 뒤집고 B씨한테는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체 규정인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했던 것인데요. 네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발생 3년 6개월 뒤에 C를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B씨가 C씨와 가족 등 특별한 친분 관계가 아닐 뿐더러 술을 마실 당시에 뭐 지인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서 사고 당시 B씨의 운행집에 운행 이익이 잔존하고 있었을 거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었습니다. 네.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항소심과는 조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네. C씨가 차를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열쇠를 비교적 좀 쉽게 찾아서 차를 바로 운전했기 때문에 C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 운전했으니까 자동차 반환 의사가 C씨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고 발생 무렵에는 C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C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던 점, 그다음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잘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는 것을 비춰보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사실은 보기 조금 어렵다고 본 점. 그다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법원에서는 지난 30일 A 보험사가 B씨로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좀 돌려보냈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와 C의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무단 운전 후에 뭐 사후 승낙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봐서 차량 운행의 책임이 차주
사주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결국 공동 책임이라고 판단을 했군요. 네. 최근 김호중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리 마신 양이 적어도 또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상가 관리비 내역에 관해서 네. 회복이 발생했어요. 네. 근데, 횡령한 사실을 밝혀지면서 기본 자신이 가필로 400 서명하고 횡령액을 얼마라면서 받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횡령한 금액을 가필로 서명한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상가 관리비 법인 통장으로부터 이 직원이 자기 개인 통장으로 송금을 한 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9억 2천이 돼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대표와 같이 그 상가에 신한은행에 가서 그걸 알아냈거든요. 신한은행에서 내역들을 줘서. 네네. 그런데 그 대표가 그 내역을 통장 내역을 본인만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혀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걸 통째로 주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인들이 그런 걸 관리 장부나 뭐 통장성 증빙서를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불구하고 그때 신한은행이 2015년 내역을 실수로 중부를 줄 때 한부를 이렇게 보관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자필로 자기가 1억 2천을 뭐 횡령했다 그러면서 쓴 거랑 자필로 쓴 거랑 그 다음에 그 송금 내역이 2015년 거 그거를 경찰에 증거물로 이제 제시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횡령한 거를 2012년부터 19년까지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9억 2천이나 한다하니 이거를 경계 특검으로 조사해달라 하고 고소장을 냈는데 여보세요? 네네. 네네. 그런데 경찰 측에서 갑자기 근데 이상한 게 고소를 냈는데 희한하게 한 날짜로부터 조소스라고 온 날짜가 막 미뤄지더라고요. 계속 한 달이 지나니 미뤘더니 그 다음에는 경찰이 이게 증거가 불충분이니까 그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런데 이쪽 상가에 S상가인데 그 상가 대표가 회계장부, 감사 자료, 통장내 이런 거 끝에 안 줘요. 몇 번이나 시도를 해도. 그래서 그걸 확보할 수 없으니까 경찰한테 요청을 한 건데 경찰이 그게 없으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이 사건은
네네. 그렇게 말을 해서 네. 이게 뭔가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음. 현장을 입증하게 됐어요. 네.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네. 어떻게 경찰이 그걸 증거를 가지고 뭐 저쪽에 이제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걸 밝혀내줘야 되는 게 이유가 아닌가요?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8년간 9억에 가까운 관리비 횡령이 있었고, 건물이 뭐 단전도 됐고, 뭐 네네, 직원분들 월급도 밀린 상태고요. 그런데 그 통장 내역에는 1억 2천에 대한 증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1억 2천만 횡령을 했다고 쓴 거고, 네, 그 다음에 2015년 내역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확보하겠는데 그거는 1억 2천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억 2, 3천은 가져갔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나머지는 증거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신 거죠? 그 나머지는 증거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군요. 안 주는 거죠, 대표가. 네, 네. 대표가 왜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직원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오히려 법적으로 처리를 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사기단조에 속하죠.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고요. 상담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현재도 해당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가 계속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담자분이 직접 고발하신 거는 아니고 상담자분 지인이 고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 네. 그 9억 원이라는 금액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대표와 같이 확인을 했어요. 대표랑 같이? 성분이 그 개인 직원 통장으로 넘어간 액수를 다 대표와 같이 확인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 통장 관리비 내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들을 이제 이 고발하신 고발인께서 다 까보자 이렇게 한 거가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하니까 네. 그렇지 은행에 가서 내역들을 딱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직원은 9억 전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이고 뭐고 그냥 갑자기 대표랑 같이 네. 자기가 가져간 돈은 1억 2천이다. 그 거기에다가 그 대표도 사인하고 이 직원도 사인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대표랑 그 횡령한 직원은 혹시 특별한 사이거나 뭐 친인척 관계라던가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대표가 처리한다는 자체가 네. 사기 단조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모든 이제 관련된 뭐 상인이나 저희한테 알려서 이 처리를 법적으로 잘했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액수도 밝히지 않고 그냥 뭐 1억 2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도 연속해서 직원들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직원에서 월급이 계속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게 통장에 나가면서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었나요? 뭐 자기가 언제까지 이거를 내겠다 하는데 네. 그 내용의 그 금액이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대표랑 여기 직원이 이만큼 내겠다, 이만큼 내겠다, 이만큼 내겠다 이거뿐이에요. 근데 그 액수가 합쳐서 1억 2천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한 걸로 보여요. 고소인의 지위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셔서. 그래서 고발을 하신 걸로 보였는데 경찰 조사, 그러니까 고발하고 나셔서 고발인 조사는 받으셨어요? 네. 고발인 조사 받을 때 어떤 것들 경찰이 확인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9억 얼마라는 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쵸. 이 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럼 1억 1천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횡령이 맞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도 없어요. 자, 이거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상담자분께서는 사실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업무상 횡령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금액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5억 원을 기준으로 5억 원이 넘으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때문에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 거고 5억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 기준으로 사실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발인 분께서는 9억이 된다고 봤으니까 우리는 5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걸로 보여져요. 경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쨌든 정확하게 네. 본인이 직원이 자백한 네. 대표하고 선행한 증거가 있고 송금한 내역한 내역이 있으면 일부라도 경찰이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네. 안 하고 이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근데 여기다 이걸 증거로 제출해라 아니면 증거 제출인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일단은 고소를 하실 때는 그 금액, 그러니까 횡령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입증은 사실 저희 쪽에서 고발인 측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일단 1억 2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명확하게 고지하셔서 고발하시고 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달라.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19년까지 9억이 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경찰에서 해달라. 이렇게 좀 나눠서 주장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이 있는 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로 질문드리게요. 확실한 증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9억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전체를 증거 불충분으로 할 수 있나요? 1억 2천에 대해서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다면 1억 2천에 대해서는 횡령이 인정이 되겠죠. 업무상 횡령. 대신에 9억 전체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럼 1억 2천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은 될 걸로 보여져요. 그게 명확한 증거라면요. 그럼 두 번째는 네. 그게 9억 얼마라는 거를 대표하고 확인해서 자료가 있는 대표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경찰이 추가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직원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소인, 피고발인인 직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인께서 만약에 대표와 직원의 뭐 공범이나 방조, 업무상 횡령에 대한 방조 같은 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대표도 같이 피고발인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표까지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 대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 안 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특수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횡령 금액의 일부를 자기가 돌려받았다거나 직원을 시켰다거나 여러 가지가 사실 의심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조금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대표도 같이 피고발인으로 넣어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경찰에 좀 이상한 결과로 나오면 다시 한번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이 만약에 불송치, 그러니까 혐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의 신청하냐고요? 네. 그 불송치 결정서가 날라올 때 그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서류에 고지가 되어 있어요. 경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인 상식으로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찰의 임무를 하지 않는 그냥 어떤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일반인이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내주지도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공권력으로 이거를 파악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미비 조사로 다시 경찰청이나 상위
알려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조사를 안 해주니까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죠.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증거는 고소인과 고발인이 먼저 제출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경찰에서 인지해서 추가 조사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네. 지금 우리 상담자님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1억 2천에 대해서는 경찰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9억이라고 하니까 9억에 대한 금액에 대한 증거는 좀 확보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 그 고발인께서 확보하기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대표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뭐 내주거나 이거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거나 같이 뭐 어떤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대표의 그 통장 내용, 법인 통장 내용 보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고발인을 그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피고발인으로 해서 같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요청을 이렇게 고발인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피고발인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는 없는가요? 이 경찰이 증거 확보가 안 되면 태만하고 만약에 수사관이 내한테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는데 조금 현저하게 부당하게 한다,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러는 경우에는 청원 심사실, 청원 감사실을 통해서 수사관 변경 요청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원 감사실이요? 네. 수사관 변경 요청, 수사관 교체 신청, 수사관 기피 신청 이렇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 수사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수사관 기피 신청? 네, 교체 신청,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다가 하나요? 해당 경찰서, 관할 경찰서, 청원 감사실에 하시면 됩니다. 청원 감사실. 그러면 이게 청원 감사실. 네.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수사관 교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조서부터도 이상하게 한 달씩 이루어지고 오히려 피고소 고소를 먼저 받고 이상한 거를 있고. 네. 피고사건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냥 그 증거 개천문으로 되면 이건 부당한 거죠? 사건을 명확하게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관이 내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증거를 내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표를 같이 피고발인으로 넣어서 대표에 대한 증거를 좀 수사관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부충분이니까 그리고 딱 10일 주면서 지금 증거 자료를 이때까지 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게 증거 비충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기적으로 서두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수사관 기피 신청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기피 신청은 오늘 내일 작성하셔서 바로 가능하십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네. 만약에 사건이 경찰관에 의해서 다 종결이 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다시 재요청 신청은 같은 경찰청에 다시 한 건가요? 지금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시거나 피고발인으로 넣는 게 가장 맞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다가 다시 이거를 취하하시고 다시 고발하시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상담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네. 상담자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죄 고발하시는 경우에는 그 물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경찰은 계속 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고 관련된 부분도 워낙 많아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증거 확실한 정리를 증거가 조금 필요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억 2천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나눠서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 확보가 어려우시면 그 증거를 갖고 있는 대표가 되게 이례적으로 좀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대표에 대한 고발도 같이 진행하셔서 그 증거를 수사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2년도부터 통신사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게 됐는데요. 통지서 내용을 보니 2주 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현재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다리를 다쳐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서울까지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통장을 압류당해 더 이상 통장으로 들어오는 일당을 찾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재판받는 곳을 변경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매달 몇 푼이라도 갚아 나가야 할 텐데 당장 갚을 돈이 없습니다. 하물며 월세도 몇 달이나 밀려 있고 주변에 갚아야 할 빚도 많아서 며칠 전 신용회복과 수급자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어차피 통장에서 압류될 돈도 없는데 왜 굳이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냐는데 정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잘 할 줄 몰라서 답변서를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해놨는데 이대로 팩스만 보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통신사로부터 쌓인 채무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담자께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지금으로선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채무 변제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지급명령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그런 사유로 이의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이자 계산까지 불어서 오히려 나중에 변제할 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상담자님의 현재 몸 상태로는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받는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민사소송법 제35조를 보면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저한 손해를 입증한다면은 당사자가 이송 신청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아무런 답변서 등을 내지 않고 2회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은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자 계산도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급 명령을 확정받는 것보다 조금 더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추후 채권자로부터 통장 압류 말고 또 어떤 추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절차를 채권자는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통장 압류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혹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내가 부동산도 뭐 없다 이러면은 차량 아니면 가구 이런 거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면 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빠져나가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통장이 압류하게 되면은 은행 측에서 해당 통장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인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채무자가 생계를 위해서 통장에서 최대 월 185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압류금지 채권을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를 얘기합니다. 네.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는 개념이 그건 아니고요. 채권자는 전액에 대해 사실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그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네, 위해서인데 누구나 그게- 신청이 가능한 네, 건가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은 한 달에 185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상담자께서 A4 용지에 수기로 답변서를 작성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팩스를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서는 팩스로 보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신이 날아왔을 텐데요. 법원에서 거기에 이제 14일 내에 어디로 보내라 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해당 법원 주소지가 나와 있을 텐데요. 보통은 등기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는 것이 분실이나 뭐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야지 팩스로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불복 이유 등과 같은 항변 내용을 포함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의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사실 인정하는지 여부, 뭐 아니면은 소멸시효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뭐 갚아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다는 거 이런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이자가 너무 과도하게 계산이 되었다면 이자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왜 이의 신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해당 채권을 인정하신다면은 이의 신청을 해서 민사소송하시는 게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부분이 사실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될 수가 있고요.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은 소송 비용까지 원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지급 명령으로 확정되는 금액보다 꽤 많은 금액이 더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현재 9년차 주부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3년 정도 교제했고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결혼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후에도 대학원에 다니게 해주겠다고 해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려고 노력하던 중 시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 직후 아이를 갖게 됐고 이후 박봉의 남편 월급으로 인해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육아에 쓰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대학원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도록 저는 대학원은커녕 아이를 기르며 살림만 하게 됐고 남편에게 대학원 입학을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하니 왜 그렇게 대학원에 미련을 갖냐며 대학원 비용을 한 푼도 못 주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도 목표란 게 있는데 이렇게 짓밟히다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제 잃어버린 세월과 경력에 대한 보상을 남편에게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들로 이혼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나요? 네. 이런 이유로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사실 있습니다. 네. 결혼 전에는 보통 남녀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 출산이랑 양육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가사 활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이 꽤 많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감정을 이제 남편한테 표현을 하더라도 남편이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남편분이 나중에 갚겠다고 말을 하고 모아뒀던 대학원 학비를 생활비로 사용을 해왔는데 구두로 된 약속이라서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 부부 간에도 금전 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세법상으로 부부 간의 금전 대여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등으로 금전 대여임을 이제 명백하게 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와 변제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청구는 가능하고요.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은 결국에는 이혼 과정이나 이 과정 그 재산 분할을 통해서 기호도 주장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받아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담자분이 실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가 상담 내용을 들었을 때 대학원 학비를 주지 않아서 이혼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삶의 방향이나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뭐 더 이상 혼인을 같이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 사유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민법 840조에 따르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좀 유기할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니면은 나의 직계 존속,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한 3년 정도 확인이 안 될 때, 그리고 가장 많은 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황을 보면 양육권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담자의 경우 9년 정도 경력 단절이 있는 상황이라 재취업도 사실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정서적 유대나 뭐 누가 주 양육자로서의 여태까지 아이를 키워왔는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의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사실 양육권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하시는 것을 양육권을 위해서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이랑 이야기를 좀 잘 해보셔서 대학원 학비 등에 대해서 요청해보시고 그러니까 상담자분이 남편에게 지급했던 뭐 금원에 대해선 경위, 변제 의사 이런 부분을 좀 녹취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후에 지급 요청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 그 이후에 이혼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오픈 채팅방에서 조언을 얻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변호사라며 명함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제 개인정보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남편과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다 알리겠다며 저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중이라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걸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너무 겁이 나서 그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신고를 했는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이 대포 통장이라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에게 보내준 명함도 물론 가짜였습니다. 일단 범인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범인이 잡힌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의 정보를 넘겨주는 심리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에 지금 사람들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거나 SNS로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소개팅 받지 않고 어플로 서로를 만나는 것도 너무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서 허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법률 자문 불법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법률 전문가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법률 상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법률 전문가를 사칭해서 다른 사람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법조인이라는 사칭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조인을 사칭한 것에 대해서 따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조인을 사칭을 해서 상대방에게 금원을 편취했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니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혹시 통화 내역 등이 있으면 이런 거 확보해야 되고요. 네. 이체 내역 같은 경우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측에 이제 사실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나랑 대화했던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역이 있다면 캡처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인적사항을 무조건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 내역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 대포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에는 이제 본범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찾는 거에도 특정하는 거에도 이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범인이 잡히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사기 혐의 인정되면은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시고요. 사기죄 고소하셨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하면 합의를 통해서 금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실제로 만나거나 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금전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고, 네. 입금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하면은 증거들 모두 좀 확보해 놓으시고, 캡처해 놓으시고,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금전 피해가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금전 피해가 굉장히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 다음에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이런 것들 모두 다 가지고 정리하셔서 다시 경찰서에 가셔서 이 부분 특정해달라고 하시고, 사실 이게 생각보다 잡기가 조금 어렵고 좀 오래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진행 상황 같은 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진행 상황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 조금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은 좀 다른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아서 정식으로 좀 고소하셔서 대응하실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으로 인한 사기가 일어난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대화 내용 캡처를 하시고 또 이체 내역을 확보하셔서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